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 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나야칼리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이자 정신보건 영역 전문가이신 문인규 박사님과 함께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라우마란 무엇인가요? 트라우마란 게 정의를 내리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겪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실제로 나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겪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격을 하거나 전에 들은 것만으로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느끼고 본인이 인식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끔찍한 사건을 한 번 경험한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끔찍한 경험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강간, 상해, 혹시 자연재해, 지진, 아니면 전쟁, 신체적, 정서적 학대,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트라우마란 단어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심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흔히 트라우마를 되게 쉽게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무슨 이렇게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저희가 요즘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 요즘 걔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어,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어 라는데 사실 그게 10이면 9 정도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게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트라우마를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스몰 트라우마라고 해서 작은 트라우마,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서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경험, 영어로는 adverse event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오래 노출된 아이라든지 아니면 언어폭력을 겪었다든지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악플에 시달린다든지 어쩌면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작은 사건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큰 트라우마라고 해서 과거 어느 시점이든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 커다란 사건,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나 교통사고, 강간 아니면 홍수 피해라든지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감정과 신체적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도구인 그 DSM-5에서는요, 주로 큰 트라우마를 다루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트라우마도 쌓이면은 큰 트라우마만큼 커다란 영향을 정신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아까 그 경험뿐만 아니라 이게 남한테 듣거나 아니면 또 그냥 이렇게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를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목격이라고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실제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요. 목격이나 간접 경험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최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아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배에 갇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건 큰 사회적 고통을 이야기했고, 그런 게 다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직접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진 않았지만 간접 피해자로 분류되는 유가족이나 단원고 교사들 한 200명 정도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분들이 1000회 이상 그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분들 또한 뉴스를 보시고 애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또 배 타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불면증 같은,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대리 외상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911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신 여성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도 과거에 그 911 사건 당시 옆 건물에 계셔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상담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그 신체적인 상처도 오래되면은 곪고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도 정신적인 손상을 입고 나면은 저희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뚝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인 경험을 겪게 되면은 공포나 무력감을 크게 느끼고 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감정이나 비슷한 신체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증상이라고 하면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른다거나 그 일과 관계된 자극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한번 겪고 나면 우리 뇌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그 당시의 공포와 감정을 일으키는 반응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또 트라우마가 또 문제되는 이유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혹은 약물남용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PTSD 환자가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순간적으로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손댄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앵거 매니지먼트 프로블럼이 생겨서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다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인은 저희가 좀 자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발전이 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의 예를 들면요, NIH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중에 8명꼴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2%에서 24% 정도의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고 이 중에서 또 50% 정도는 PTSD 진단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참 이게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가 뭐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극복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트라우마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 나라에서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방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예로 들은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런 인재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예일 것 같고요. 가정에서는 폭력 성향을 띠는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네이버들, 이웃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게, 쉽게 말하면 그 외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자극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으로 체력 늘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이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부정적인 사건을 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잘 짜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 대응 전략이라는 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보통 배우는데, 물론 부모로부터 잘 못 배우더라도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스스로 책을 읽는다거나 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방 방법 외에 이미 겪으셨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전에 겪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지를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야 내가 혼자 이걸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치해둔 그런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일단 중요한 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6개월 안에 적절한 상담 치료를 받게 되면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오랜 기간 증상이 계속 재경험을 통해서 고통받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문제들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다른 정신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비율이 40%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일단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와 치료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증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둘째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인정하고 증명하고, 세 번째로는 대응 전략을 짜는 건데요. 알아차린다는 것, 첫 번째 알아차린다는 것은 환자가 자신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둘째로는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고요. 직면하는 게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직면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에서 마지막 단계 전략을 제대로 짜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그래서 회사를 나가게 된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한 2개월 정도는 쉬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좀 차분하게 직장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감이나 그런 나쁜 감정들은 해소하는데 한 2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상담과 더불어서 다른 그 신체 활동이나 등산, 게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상생활을 규칙적이고 바르게 만드는 게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과도하게 하면은 안 좋지만은 트라우마에 대한 집중력을 희미하게 하고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안 좋은 기억들을 잘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 변증법적 행동 치료, 그리고 또 엑서사이즈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핵심은 아까 말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과민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조급해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게 빨리 나아지지 않지? 이런 마음들 때문에 또 더 조급해지고 그게 또 다른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더 고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 오늘은 문인규 박사님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